나인준 선생님, 그 우리가 기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기념사업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일종의 그 정치적 출세의 하나의 경로, 과도적 과정으로 삼는 게 굉장히 있죠. 예컨대 정의용 같은 경우가 뭐 정대협이나 여기 출신들이 지금 다 정치권에 안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기념사업에만 머물러야 될 것들이 행정의 영역으로, 심지어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기념사업의 마인드로 접근해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이른바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념사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로 조직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서사 이렇게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돈 여기 뭐 선후배들 들어가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권력층에 이제 얘기해가지고 돈 가져오고 이러는 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정의연 사태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확 드러난 건데 그 전부터 이 기념사업에 대한 문제는 항상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념사업이 어느 순간 성역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안 받는 곳은 부패하고 썩죠.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좀 숨통을 틔워준 윤미향 의원님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 하면 미친놈 취급을 당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18 얘기에서 출발했는데 5.18이 위안부 문제라고 결합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과도 관련돼서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형성됐던 민주당 정권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발적인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연동되는 것 같지 않는가요? 저는 그런 게 일종의 좀 암묵적인 대전략처럼 통용됐던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게 되고, 예컨대 이제 11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걸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이겼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 계열,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감도 보면은 이른바 이제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갈 때 본인만 당선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옛날에 운동했었던 사람들하고 팀으로 쫙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이 팀하고 이제 또 친했던 다른 또 운동권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이제 돈을 퍼주고 싶은데, 퍼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지금 기념사업으로 잡은 거죠. 사실은 이제 기념사업이 누누이 말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돈을 타기 위한 알리바이로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급투쟁? 그렇죠. 보급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민주화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들, 그 긍정적 이미지에 똥칠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운동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권력과 사업권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학원 수학 선생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2012년에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뜬금없이 항일과 관련된,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들이 쫙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살이니 뭐 별게 다 만들어지는데, 학생들이 그걸 보고 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학 선생이니까 그 당시에 알파고도 만들어지고 인공지능도 만들어졌으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수학, 과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뭐 맥락도 없는 독립운동 얘기를 해요. 그게 100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이렇게 현실과는 좀 무관한 옛날 얘기를 2중, 3중으로 울거먹는 판타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념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보급투쟁은 이루어지고, 보급투쟁을 하면서 수천, 수만 명 되는 일종의 정무직 비서관들, 이 어떤 대깨문의 어떤 문바의 어떤 하면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 세속 교육보다 종교 교육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약간 신정국가 같은. 약간 신정국가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되돌려 봤을 때
개방 안 하고 산업 안 키우고 그래서 망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교역과 산업, 무역과 산업 맞아요. 이거를 망각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가 또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막 누구 원수를 보고 뭐 가파에 뭐 토착이고 난 토착이고란 말 자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그거에 좀 휩쓸렸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판타지의 관점에서 2010년도 그러니까 그 윤미향이 그러니까 위안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2010년도 어느부터 형성된 이 반일 운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이념적 순도가 높은 판타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NL이지만 맨날 양키고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반미 운동을 할 때도 이런 정도의 반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사실은. 저는 순도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근데 순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도가 높잖아요. 관념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에서도 저는 이 문제가 원래부터 좀 그 배태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국사 교과서를 보면 근대 이후에 이거는 역사는 운동사입니다, 사실은. 운동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그 독립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간에 이거는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냥 운동권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교양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약간 그 만들어가는 서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세로부터 투쟁하는 우리 민족은 약 그런 걸로 쭉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2010년대부터의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93학번인데 저희 세대부터는 운동이 망했거든요. 네. 씨알이 안 막혀요. 근데 201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 집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중고등학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부터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이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공백의 세대, 어떻게 보면 저나 나연준 선생 세대가 운동권 담론이 씨알이 안 먹혔던 세대를 이 몇십 년을 건너뛰고 다시 그 담론을 설파되는 세대를 만든 다음에 그 세대를 중심으로 대진년을 만들었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학교에서 점수를 주잖아요. 점수 주죠.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으려고 가는데 가다가 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지. 의식화가 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수행 평가가. 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원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혁신학교 전교조 선생님 수행평가인가? 네, 그래서 수행평가. 연결고리가 있어. 그래서 연결고리를 타고 만드는데 걔네들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아주 고도 산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나 이런 첨단 기술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역사 이러다가 막상 이제 사회 보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상태인 거지. 굉장히 그 무책임한 행동이죠. 저는 정말 저 수요 집회나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친구들 보면 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친구들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윤미향 딸은 미국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0년대에 발생했었던 것에서 제가 추적을 했었던 것 중에 그게 거기 있는 학생들을 대학생이 된 다음에 그 희망나비 예. 여행 가고 맞아요. 그리고 여행 갔었던 친구들이 아니 조덕원 씨 코리아연대 조덕원 씨가 거기서 대학생들 상대로 강좌를 하고 있다니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불법 체류가 돼서 집체 생활을 하면서 사상 교육을 받고 있다니 이게 2020년대에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혹시 그 프랑스 주체당 보셨어요? 프랑스에 주체당이 있어요. 주체당. 네. 그러니까 프랑스 의회 의원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프랑스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주체 파티.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코리아 연대 사람들 조덕원 씨나 이런 분들이 했나 보다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박하고 식당하고 그러면서 애들 교육하고 그 애들 다시 교육했었던 애들이 대진연을 다시 컴백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코리아 연대는 이적단체로 했었던 거고 망명 갔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입되는 거에 있어서 정보기관이 그리고 언론이 무방비야. 이게 무슨 꼴하지야? 그거 아까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나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NL이 그 주사파들이 역사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그 운동사라는 관점에서 근대사를 구성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도 있었냐면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었고 실력 양성론 이것도 독립운동의 한 파로 생각했는데 최근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독립운동사만 그러니까 무장투쟁사만 독립운동사야.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 이런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엊그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쓴 그 한국 70년대 운동사를 쭉 봤더니 그냥 운동사야.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뭐 현대자동차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산업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없어. 그러니까 운동사만 있어. 민족운동사.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선배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다들 무슨 공산주의자고 레닌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치경제학을요. 정치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몇 년도에 무슨 기술이 발전되고 무슨 산업이 일어나서 자본 축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쭉 그런 경제사 얘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역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오케이 모르니까 아무도 안 한 거야 그 공부를. 그러니까 정통 막스주의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막스 자본론을 보면은 경제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실질적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 얘기 좋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어떤 경제사, 그다음에 정치사, 문화사, 뭐 군사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되면서 그다음에 민족 독립 투쟁 뭐 이런 걸 가면 괜찮아. 그건 그냥 말이라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독립 운동만 그냥 남았어 하나에. 이게 전체 어떤 역사를 구성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를 뭐 유물론자들 그러면서 결국은 특정 그 사람들에 대한 숭앙, 민족 이 혁명가들을 봐라, 이 인생을 봐라, 이렇게 되고 싶지 않냐? 운동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운동이라고 하는 대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쪽에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 그다음에 군부독재,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악마가 있는 거고 거기에 도전하는 이제 그 선한 혁명에 불타는 그런 집단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은연중에 이런 식의 그 역사를 보는 문법이 이렇게 주입이 됐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화 콘텐츠 같은 게 번성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토대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제사를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긍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을. 그 다음에 문화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선악의 이분법에는 빠지지 않아요. 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뭘 욕망하고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문화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고 운동사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외골수적인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기를 조금 돌아가면 5.18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18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 역사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나 막스레닌주의가 막 통할 수 있었던 계기가 5.18 때 어쨌든 무력 충돌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때 나도 젊은 시절에 정말 그게 모든 걸 설명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민을 죽였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데모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5.18이라는 건 전체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그냥 그 맞춤한 어떤 지위를 차지할 만한 그런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세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제 자리에 맞게 그냥 5.18은 이 정도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돈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없으면서 비약되고 이게 2010년도 그야말로 뜬금없는 민족 독립투쟁의 황금기 같은 거예요. 영화로 보면. 네. 아마 후대 역사가들이 2010년대에 한국 문화사를 보면 그러니까 세계 삼성 반도체가 세계를 장악하는 첨단 산업 국가가 아니라 저 농민 국가의 독립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비대화됐다, 5.18이 비대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5.18이 이제 발단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공수부대가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국가 권력이 진압하고 결이 좀 달랐죠. 뭐 이렇게 노인도 두드러 패고 막 여학생 여성들 이렇게 옷 벗겨갖고 속옷 차림을 얼차례 시키고 막 심지어 대검으로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을 하게 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비극적으로 죽는 건데 아주 어떤 비극의 서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데 여러 가지 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비극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5.18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계승하거나 어떤 식으로 기념하거나 뭐 학술 사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고민보다는 사회 담론적 차원에서는 악마를 찾아야 된다. 전두환은 죽여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전두환의 후예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응징이죠, 응징. 그렇죠. 응징의 정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랑도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비오 신부 뭐 기총사격이나 그 다음에 세월호 때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 그 너무 좀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인법 그리고 어떤 악마를 징벌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민주주의가 결국 마녀사냥을 극복한 거라는 거를 우리 사회가 이게 이식된 민주주의라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 스포츠라고 나윤준 선생님은 말씀하시지만 어느 나라나 다 있어. 어느 나라나 다 있었는데 근대라는 건 그걸 극복한 건데 뭐 원수 갚는다, 응징이다. 정치 담론이 가장 응징의 서사로 정치 담론이 되어 있는 게 유목민족이거든요. 저 새끼가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 저쪽에서도 죽였어. 서로 원수야. 그러면서 치고받고 죽이면서 그게 이의제의가 가능했었던 이유잖아요. 디바이드 앤 룰이 가능했고. 그게 지금 저기 순위파, 시아파 뭐 이러고 있는데도 그런 데들은 다 서로 응징의 서사를 하고 있지 공동체 서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주 속된 얘기를 하면 이 응징과 뭐 이 서사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국의 밥이야. 미국이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 다 미국의 적이었었던 국가들이에요. 독일하고 일본, 미국이 적이었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의 동맹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맹이라든지 그 적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동맹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를 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합집산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통해서 적을 규정하는 사람들과 감정으로 적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사람을 가지고 놀겠냐고. 저는 지금 딱 보면 그래요. 식민지 상태에서 극복 못한 나라들, 산업화를 못한 나라들의 특징이 다 그 언더도그마 그리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선악구분에 머무른 나라들이 다 못 사는 나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던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영국식의 실리주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100년 숙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숙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2010년도 어른부터는 그러니까 5.18 민주화 그다음에 어떤 친일 반일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색채를 상당히 띠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화, 경직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개똥 철학인데 이게 인류 역사에서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면 금융이 발달을 하고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면 종교가 등장해요. 그래서 주요 종교들은 전부 다 이자를 금지하거든요. 일하지 않고 고리대금업과 이런 거로 추구를 했었던 그 파국에 로마의 파국 끝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고리대금업이나 금융업을 적대하는 게 왜 사람들한테 확 인기를 끄냐면 그거는 부채 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 채무관계를 붕괴시키는 이념들이 항상 불평등한 사회에서 급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황건적이 됐건 의화단이 됐건 동학이 됐건 그 어떤 식으로 됐건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신분제적 질서에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종교가 등장한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한 꼭지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가 금융화 이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정신이 항상 희망이 좌절되니까 노동을 하는 자가 희망을 잃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교를 위해요. 삶의 이유에서 소유 정말 좋거든요. 이거 내 거,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재산, 내 차. 소유를 하고 소비를 하는 식의 존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한 지금 애들이 이생망이라는 말 표현하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없고 내가 마누라를 소유할 수 없고 내 자식을 소유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어디서 특정 정부가 너 결혼시켜줄게 이러면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볼 때 나는 사실 금융화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일종의 금융화가 진행되면 부채 탕감이라는 어떤 포퓰리스트가 등장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재명이 그런 색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신비화를 극복하고 개방적이고 뭐 민주적인 이런 리더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금융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지사가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종교를 정치로 본다면 종교는 정치적으로 공약을 해요.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빚 탕감해줄게. 이 두 가지가 세력을 얻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짝짓기 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좌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이러면 해소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해소해주겠다는 감언이 있어서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황건정이 그렇게 하고, 의화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동학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쿡 쏠리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차기 리더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는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기본 대출, 뭐 기본 어쩌고저쩌고, 기본 소득 이렇게 해서 상황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뚜렷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가계부채가 2,000대인데 사람들 자살해요. 지금 이게 저는 위기의 서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자가 오르면 사람이 가장 좌절을 할 때가 빚독촉 당할 때거든요. 근데 빚독촉 당하는 사람한테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빚독촉한 저놈이 나쁜 놈이야. 유대인이 나쁜 놈이고 금융업자가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삶에 돌파구가 생긴다. 빚을 탕감해 준대.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 종교에 들어오면 결혼시켜주는 종교 있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하니까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선명 씨의 종교는 성가족 결혼시켜준다. 그러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 있는데, 코로나 국면이 올해나 내년 정도에 어떻게든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일단 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이제 부채. 그러니까 부채를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논의가 등장할 텐데, 그때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저기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리더가 되면 좋을까?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끝까지 늘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정치인 거를 정치적 목표를 삼아야 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가 없고 짝이 없다라는 거 대단한 인간의 결핍이고 우리의 슬픔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선 배우자가 있고 자식을 둘을 낳아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 유지의 기본인데 이게 지금 붕괴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붕괴 있는 거에서 그나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게, 그 이번 생을 망했어도요, 남자 여자가 손 붙잡고 우리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멱살 잡고 이번 생을 역살 잡고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득세하면서 남녀 간의 갈등이 극대로 가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서 너희 둘을 결혼을 하게 해줄게, 너희들한테 집을 줄게, 그리고 이 집은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줄게. 아, 그러네. 내가 볼 때 20, 30대를 둘러싸고 이상한 징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끌이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출산이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현상이 있고, 페미니즘이 있고, 이런, 하여튼 이게 좀 뭔진 잘 모르겠지만 통제 불능한 이상한 기류가 형성돼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어우르는 하나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예. 주식이 무너지고, 부동산은 좀 빼고, 이 두 자산 거품이 무너지면 젊은 20대들한테는요 마지막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운다라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젊은이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나와서 그게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름이든 의화단이라는 이름이든 무슨 이름이든 포퓰리즘의 이름이든 누군가 등장하면 그래서 빚을 탕감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들 워크아웃하면서 탕감하잖아요. 빚이 굳이 그러면서 파산을 하잖아요. 파산을 하면서 빚이 소멸하고 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대규모의 개인 파산을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아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가 됐든 창업을 하면서 다시 건설을 하면서 그 건설하는 와중에 서로 배우자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판잣집에서 시작해서 전셋집 거쳐서 집을 소유했었던 앞세대들은 가난했지만 희망과 삶의 이유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직시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와 그 분노 앞에서 지금 우리 이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오늘의 주제와 연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한 40대 호남과 40대가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그러니까 5.18이나 항일 투쟁이나 어떤 통일이나 이런 어떤 판타지에 묶여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호남은 지방 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갖고 있었던 너무 많은 잔상들을 가지고 묶어 있었고, 그러니까 문바의 대부분은 내가 볼 때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들이야. 40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 근데 서서히 누가 빠져나오냐면 20, 30대가 빠져나오는데 지금 너무 정치가 그러니까 판타지와 판타지의 대결처럼 돼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20, 30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을 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난 사실은 항일 무장투쟁 그 무슨 다룬 영화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못 보겠어. 왜냐하면 저거는 뭐냐면 현실을 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토착외구들 네. 때문이다. 모든 현실의 고통은. 87년, 1987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워서 못 보겠어. 아니 2020년에 87년 얘기 그만하자고. 그만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이 자기의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렇고 아까 5.18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운동도 그렇고 자기 세대만 보장을 받았어요. 아주 까놓고 얘기해서 20대 때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신 분들이 지금의 사회적 위상을 누릴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냐고요. 억대 연봉을 받고 그렇지. 아파트를 가지고 대규모 KT의 고졸로 들어가신 분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노동자 계급의 삶의 처우를 개선을 했으면 그게 계급적 연대를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세대만 누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동자와 노동자 간 연대 의식도 없는 좌파.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그러니까 연대 의식과 이 삶의 방식을 보편화하는 것을 까먹은 좌파가 과연 좌파인가? 카르텔이지. 카르텔이 됐으면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박박우기지. 그래서 한국 정치를 말아먹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심화시키면 나는 거기서부터 좀 더 거친 얘기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5.18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죠. 아니면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5.18이나 반일을 얘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해서 윤미향이 뭐 적나라한 사례잖아요. 요즘도 윤미향 여사는 뭐라 그래야 돼? 여사는 아직도 자기가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뭐 올리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안부를 올리고 위안부의 어떤 얘기들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의 처지가 매우 힘든 상태. 가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히 제가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게 미국 기지촌 여성을 이제 미군 위안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 네.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런 책이 나오고 지방의회에서 그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같은 게 통과가 되기 시작했고 거기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뭐 기념시설도 이제 만들기로 시작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이제 진짜 반미로 가는 거예요. 반미로.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었던 위안부 서사가 있잖아요. 군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이거를 이제 딱 전이를 시키고 미국으로까지 전도시키기 위한
이런 측면이 좀 정치적인 저는 그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몇 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지촌 여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젊잖아요. 이거 갈아타는 거예요. 블루오션. 할머니들이 편찮으신 상태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소녀상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난 너무 어이가 없어. 동상에다 절을 하고 앉아 있어. 옷 갈아입히고. 옷 갈아입히고 목도리 해주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은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또 뭔가를 만들어. 이거는 파탄이에요, 파탄.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보는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분들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끝났어요. 파산이라고 해요, 파산.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를 정리해야 되는 게 좌파의 역사적 진전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이 좌파들. 시대착오적 좌파들은 싹 다 쓸어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하는 답이 없어요. 행태를 보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후기 때 보면은 조선후기에 향반이라고 하는 사람, 향반이 이제 관직에는 못 나가지만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양반 타이틀을 가지고 뭐 서원 왔다 갔다 하고 막 향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역 사람들 규율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한국 좌파랑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한 집단이 향반이라고 생각해. 그 운동권 그 네트워크 인맥 가지고 그 일종 기념사업회 이런 데가 사실은 그 옛날 서원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뜯어내고 뭐. 이거는 아주 전근대적인 집단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규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규율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서사를 주입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세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거든요. 향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이익 집단이 있고 이거를 떠받치는 어떤 사상 체계가 그렇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예. 야, 진짜. 난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길게 보면 이게 예고된 사태 같아. 내가 우리가 막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에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386 역사를 돌이키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보라 보면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아. 심지어 유시민 작가가 했던 거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라고 옹호해.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도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결국은 내가 틀리진 않았어. 뭐 이 정도야. 그 나머지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한때 주사파였고 또는 막스 레닌주의자였고 사회주의가 망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점은 틀렸고 이러이러한 점은 맞았다라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냐면 반일투쟁을 울겨 먹는 거야. 반일투쟁.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새로운 시대의 사상이랄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제3의 길을 할 때 토니 블레어가 뭐 이렇게 하고 김대중이 뭐 하고 이러면은 유력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라는 어떤 태제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386은 이 현재 운동권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냥 그 나이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뭐 그 이론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은 게다가 외국에서부터 이식된 거잖아요. 그 외국 거 텍스트 외워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옛날 그 80년대 운동권 문건 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훈구학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레닌 레닌이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 이거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논쟁이.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민경훈 선생님이 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 갖고 있는 어떤 허함이 있잖아요. 헛헛함, 내면적으로. 이거를 뭘로 충당을 하냐면은 이상한 형태의 그런 부분 운동들 있잖아요. 뭐 협동조합 운동이네, 뭐 생태주의네, 이런 거를 막 끼워가지고
결국 이걸로 자기 도덕적인 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결과에 뭡니까? 탈원전 운동 이 지금 이제 이게 정책으로 반영돼 가지고 나라 미래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몇 개 안 되는 우리나라가 밝은 산업 중에 하나를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거를 하면서도 본인이 착하다라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도덕적인 인간이고 집단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결국 나라 미래를 말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유능함이지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위선은 절대로 네.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때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트랩에 갇혔어요. 386 세력이 권력을 획득한 유능함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봤을 때 쪽수예요. 인구학적으로 압도적인 쪽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추에 설 수 있는 50대라는 나이. 50대라는 나이와 쪽수가 합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식한 정치를 하는 거죠. 밀어붙이는. 말의 정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꺼져주셨으면 한다라는 간절한 바람. 그런 것 같은데. 난 386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구라고 생각해.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 보면 50대니까 다 부장판사고 막 그래. 사회 중추적인 위치에 있고 너무 많아, 나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밀어붙인 거지. 특별한 뭐가 없다, 이게. 그리고 또래 집단, 또래 의식은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생각이 싹 없어졌어도 민주화 때 길거리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또래 의식이 강해요. 또래 의식과 공통 경험이 있죠. 또래 의식과 쪽수와 50대라는 이게 만나서 그래서 이게 이들이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이들이 그냥 머리가 없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몰락할 거라고 보는데 외세에 개입을 하면 커맨더 센터를 하는 외세의 역할, 뭐 북한이 됐던 중국이 됐던 이런 데들이 작전을 세워주고 자금적으로나 조직이나 이런 거에서 개입을 한다면 이게 나라가 골로 가는 사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극단적인 두 개의 불균형 상태. 하나는 나도 23살 때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내가 막 23살 때 한 10,0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행동적인 경험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유대 이런 게 강력한데 반면에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익혔던 주사상이나 막스레이닝주의가 에 대한 근거 없는 자만감 이게 있어. 애들 만나보면 자기가 그냥 전체 우주나 세계 질서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해. 그런 근거 없는 자만감이 결합돼서 꽤 난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 386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꼭 반제 민족주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언더독 도그마 같은 게 어떤 형태로든 다음 세대로 전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페미니즘 같은 경우가 그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게 골 때리는 게 한 세대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이 두 세대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세대 애들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세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세대도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세대를 유재일, 나현준 몇 명밖에 없거든. 머리 똑똑한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주식시장 가서 주식 사기꾼이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학번들이 특히 비어 있어. 그리고 오히려 386의 아류 같은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91학번 전대협 전성기 때 있어서 90년대 학번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물질적 유혹이 얼마나 많고 벤처 열풍이나 기타 등등이 많으니까 조금만 머리 굴리면 자기의 그러네. 돈을 버는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 사기꾼들은 내 나이가 제일 많아. 네. 지금 이 옵티머스니 뭐니 나왔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으면서 일조금하고 부를 왕창 누리고 싶은 그 머리만 팍팍 쓴 거예요. 이제 학벌이 어느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중추에 접근을 했다고 하면 다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한 세대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지금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집회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다시 이런 게 또 토착외고 같은 거에 동화되어 있는 세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 정도의 그 우호 대중들이 이게 아무 개념 없는 30, 40대 우호 대중들이 너무 많아. 몰라 이게 뭔지.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호남 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다 무릎 꿇고 막 울먹거리고 일명 서진 정책. 네, 이른바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례대표 할 때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호남 출신한테 25% 준다. 제가 호남 출신, 제가 초중고 호남에서 광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 그런 거가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당장 그때도 무릎 꿇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아류는 원조로 못 이깁니다. 그런 식의 퍼포먼스는 저쪽 애들이 잘하는 건데 그걸 아류지 돼갖고 원조로 뭐 이길 수도 없고 그걸 하고 나니까 당장 어떻게 압박이 들어오냐면은 민주당에서 그게 진심이라면은 역사왜곡 처벌법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질질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쪽 애들한테. 그런 식의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는 그 할당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이 정체성 정치, 뭐 여성 할당, 그 다음에 청년 할당, 이 할당제 자체가 뭐냐면 이게 과거 운동권, 민주당으로 예를 들면 운동권들의 공인된 음서제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운동, 너 저기 해갖고 뭐 여성단체 연합회 출신, 너 해갖고 비례대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청년도, 너 그때 청년운동 나랑 뭐 이거 내비스터디 했었지, 너 비례대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베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껴서 쓸 필요가 없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남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보수정당은 여러 면에서 전략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여주는 놀라운 것 중에 보수 정당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개념들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 하면 반공이야. 네, 반공. 그리고 민주주의 하면 반미야. 좌파는 반미, 우파는 반공. 거기서 의식이 담론이 형성이 안 되는 정치 문화라니까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게. 내가 꼭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갔는데 어떤 5.18 유족 아주머니가 할머니인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건네시던데 그게 자발적인 행위예요? 아니면 조직된 거야? 그 분들이 아주 이제 오랫동안 그 운동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받겠죠. 받겠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로서 한 것으로 저는 일단은 보여져요. 그 앵글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끌어안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쪽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무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해놓은 것들을 계속 막 터트려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갖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뭐 박원순 결산하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뭐 처장님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 얘기가 광주에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기초조사를 좀 그래야 미래가 있죠. 예, 예. 이제 저희가 지금 장시간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몇 번 더 해야겠네요. 이게 우리 셋이 일건 또 첫 만남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조슈아 윙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5.18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5.18 어렸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 정말 가슴 졸이면서 광주를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울라 그래. 근데 지금 이렇게 5.18이 망가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5.18은 5.18로 남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어디 뭐 호남 이야기를 방송에서 뭐 다른 데서도 좀 한 적이 있었었고 뭐 투고도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부분 호남 이야기거든요. 좌우에서 같이 욕을 먹어요. 욕을 먹는데 제가 5.18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걸 다 인정을 하는데 우파분들이나 좌파한테 꼭 하고 싶은 좌우를 떠나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5.18에 대한 평가와 5.18을 뜯어먹는 세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분리가 지금 안 돼 있다. 둘 다. 그래서 그런 분리하는 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슈아 웡 얘기해서 조슈아 웡이 이제 학생 때 그 운동을 시작한 게 역사 교과서거든요. 결국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의 그 모택동의 역사를 이제 학생들한테 의무교육 시키려고 할 때부터 그 친구가 학생부터 저항을 하면서 시작된 일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좌파들이 오만함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니들 거 아니고 5.18도 니들 거 아닌데 그걸로 현금을 바꿔먹으려고 하는 작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반성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